제가 두 번째로 강좌에 나서게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심장병 중에서도 가장 급하게 치료받아야 하는, 심혈관 질환,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 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이나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환자분들이 미리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장병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보시면 되게 암과 더불어서 암이 제일 많죠. 한국인 어차피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암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이 가장 많은 원인인데, 그 다음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심장 발작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장소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오거나, 아니면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돌아가시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발작이 왜 일어나는가, 그 위험 요인에서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위험 요인으로 가장 이제 흔하게 알려진 것들이 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혈압 유병률 보시면 전체 성인 인구의 한 30-40%까지 60대 이상 사람들의 인구에서 고혈압이 관찰되는데,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되면 심뇌혈관의 압력으로 인한 손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에 걸치면서 그것들이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혈관의 동맥경화 찌꺼기를 차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으로 인한 심내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 발작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고지혈증,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이 올라가는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동맥경화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지혈증, 혈압도 그렇지만 혈압이 올라갈 때마다 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정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고지혈증 수치도 증가할 때마다 정비례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고혈압 고지혈증이라고 명백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혈압 고지혈증을 관리를 잘하면, 떨어뜨리면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장 발작의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이 발작 위험 발생도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가, 이런 약물 치료 또는 생활 습관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심장 발작,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비전 21 심장혈관센터의 통계를 보시더라도, 이게 처음에 2000년도에 저희 심장혈관센터 처음으로 창립될 때 심근경색 및 협심증의 중재 시술의 건수에 비해서 지금 17년 정도 지났는데 14~15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아지고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장혈관 질환에 아주 중증으로 발전해서 최종적으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심혈관 개심 수술을 하게 되는 치료의 비율도 저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심장혈관센터의 개심 수술 증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일산백병원에서의 증례 추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장 발작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그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내가 안 좋은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장 발작에 해당되는 증상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특성을 보시게 되었으면
급성이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증상이 급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급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이 나 가족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와 치료를 받은 다음에 묻는 게 전에 한 번도 증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이다 이게 처음으로 나타난 증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전에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면 병원에 올 시간이 있지만 통증으로 나타나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심정지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근육의 심장 발작의 특징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괴사한 심장 근육은 다시 재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 심근경색이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1분 1초라도 빨리 혈관을 재개통해서 혈류를 통하게 함으로써 심장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증상을 목격하셨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드리고 병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혈관 재개통 시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습관의 서구화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 발병하는 연령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40대부터 이런 발병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심심치 않게 30대 환자들도 보이게 되고 아주 드물게는 20대 환자들도 지금 심장 발작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심근경색,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혈압, 고지혈증이라는 커다란 위험인자의 증을 가지신 환자들의 증가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장 발작이 자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그를 포함한 위험 요소들이 뭐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살펴보면 제일 먼저 고지혈증과 흡연. 흡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혈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급성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병, 비만,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도 어느 정도 심혈관 질환 발병의 위험도를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내가 심혈관 질환을 발병할 유전적 소인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평소 생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증을 말씀드리는 심장 발작과 심근경색증은 가장 많은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관상동맥, 혈관이 막히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한 혈관이 막히는 질병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란 어떤 것인가? 설명을 드리면 심장의 관상동맥의 내부에 동맥경화증으로 일어난 기름찌꺼기가 쌓이면서 그 동맥 내부에 협착이 생겨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나타나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협심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근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심근경색증, 그로 인한 최종적인 나쁜 결과로 심정지가 일어나는 것을 심장급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장의 해부학을 잠시 보시게 되면 심장이 우리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한 혈관만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나무뿌리처럼 이렇게 생긴 혈관들, 이 혈관들의 직경이 한 3mm 정도 됩니다. 저희들 1cm라고 하면 매우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는데 혈관의 실제 직경은 3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혈관 내부로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고 있고 심장 자체의 무게도 한 30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심장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심장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그 심장의 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펌프질을 하기 시작해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잠시 1분 1초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계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급한 혈관의 크기는 불과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혈관이고 그 혈관이 아주 조그마한 혈전만 생겨서 막히더라도 심장근육 괴사하게 되는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동맥경화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제 그림으로 모식도로 보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매끈한 수도 파이프 같은 혈관이 있다가 이 혈관 내부에 기름 찌꺼기들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게 강가에서 모래톱에 모래톱이 커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강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곳에서 모래톱이 모래 퇴적이 조금 되기 시작하는 부위에 점점 많은 모래가 퇴적됩니다. 한번 퇴적되면 그쪽에는 물의 흐름이 늦어져서 점점 더 많은 모래가 퇴적되듯이 마찬가지로 동맥경화증 찌꺼기들도 한번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위치 쪽으로는 혈류가 느려지면서 더 많은 기름 찌꺼기 여기 퇴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반이 점점 커지면서 혈관 내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요. 이 혈관 내부 자라나던 기름 찌꺼기들이 혈압을 못 이겨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열이 되면서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부에 상처 났을 때 피가 나게 되면 피가 엉겨붙지 않습니까? 자기 자연 치유 현상으로 일어나는 건데 혈관 내부에도 저런 상처가 나게 되면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 몸에서 작동하는 게 혈전을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전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혈관 내부에 상처를 치료하기 혈전이 오히려 피를 막아서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자라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 공급이 모자라니까 협심증이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급성으로 상처가 나면서 혈전이 차이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초는 같지만 질병의 발전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그냥 좁아지기만 하고 있으면은 보통 혈관의 50% 이상의 직경에 기름찌꺼기가 차오르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무거운 것들을 들 때 혈액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가슴이 뻐근하고 묵직하고 누르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운동을 쉬게 되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부위가 어떻게 되냐? 가슴 중앙 부위 어딘지 모르게 압박감이 있다. 그다음에 쥐어짜는 듯 하기도 하다. 호흡 곤란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리고 3에서 5분 정도는 지속되다가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는다. 이게 협심증 증상입니다. 협심증. 그래서 이 증상은 혈관이 50% 이상, 70% 이상 내경이 좁아졌을 때 혈액 공급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발 요인으로서는 그런 운동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음, 과식, 스트레스, 그다음 신체 활동이 모두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운 날씨가 혈관 수축을 유도해서 협심증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좁아진 심장 혈관으로 인해서 심장이 필요한 만큼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허혈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심증과 심장 발작의 증상을 또 좀 더 세분화해서 질병별로 분류해 보면 방금처럼 안정 시에는 괜찮다가 운동할 때만 나타나는 경우를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그 안정형 협심증 증세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나타나거나 강도와 횟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형 협심증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혈전성 동맥 폐색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운 날씨에서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심증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전으로 해서 급작스런 혈관 폐색이 일어나서 심근괴사가 급성으로 일어나는 병을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에서부터 증상을 말씀드리면 운동이나 식사 또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활동을 할 때 좁아진 혈관에 혈액 공급이 모자라서 가슴 통증이 생겼다가 휴식을 취하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불안정성 협심증이다 하면 이 안정형 협심증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강도가 세지거나 오래 가거나 이런 경우를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흉통이 흔히 자주 심해지고 빈번해지고 통증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한 500m 정도 걸어가면은 가슴이 쪼이고 아파왔는데 이제는 한 100m나 50m만 걸어가도 통증이 생긴다.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는데 통증이 가슴이 쪼이면서 아프고 식은땀이 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형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보다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운동이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추운 날씨나 아침, 새벽 이런데 시간에 운동이나 신체 활동과 관계없이 혈관에 수축이 일어나서 생기는 협심증입니다. 이때는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 폐색이 아니고 어떤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혈관이 오그라들어서 생겼는 협심증입니다. 따라서 저절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 완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관의 경련으로 인한 협심증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음주한 다음 날 잘 새기기 때문에 음주와 관련된 어떤 물질이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주 후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는 분 중에 상당수가 이런 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완전히 최종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전혀 증상 완화가 되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게 되면 영구적 손상을 남기거나 급사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중한 상태라고 되고 이게 빨리 응급실로 와서 오늘 주제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인식을 빨리 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각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병의 치료에서는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인 의원이나 병원에 치료하기는 좀 힘들고 전문 장비와 시설 인력 갖춘 고도의 의료진이 있는 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증이 그러면 발병하면 위험하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증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협심증보다 더 많이 아프고 30분 이상 아프다. 그다음에 아프면서 막 실신할 것 같거나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식은땀 등이 막 흐르면서 내가 큰일 날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한 5분에 10분 정도 취해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이 계속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고 아주 드물게는 이 증상이 없이 그냥 하다가 탁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쓰러지면 그래서 심근경색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해서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주무르거나 피를 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흉통을 느끼면 모두 협심증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흉통도 있을 수 있고 정서불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상으로 100%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보실 것 같으면 바늘로 찌른다든지 잠시 몇 초 동안 칼로 찌른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아주 몇 시간 이상 계속 무지근하게 아픈데 아무 병도 없는 경우 그다음에 팔다리를 움직이면 거기에 동작과 관련돼서 아픈 경우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냥 계속 가슴 두근거리면서 뭔가 좀 안 좋다가 다른 일을 사회생활을 하면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심근경색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 너무 불안에 떨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급성 흉통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혈관, 이 관상동맥 아까 해부학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해부학 그림을 저희들 영화 심혈관 조영술로 찍게 되면 이렇게 나무뿌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뿌리처럼 보이는데 병이 있을 때 찍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좁아져서 이 부분에서 혈액 유통이 일어나지 않고 혈전이 형성돼서 심근경색증이 이렇게 됩니다. 심장이 혈관이 막히면 이 부분에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넓히기 위해서 아주 가는 금속 그물 원통형 형태의 금속 그물망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그물망을 혈관 내부에 설치해서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그래서 내부를 지지하는 형태로 해주면 이렇게
혈관의 제 모양을 다시 지켜낼 수 있어서 혈액 유통을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 아까 혈관 내부의 동맥경화관에 상처가 나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한 반응으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다고 했는데 저희 치료 방법 중에 이런 혈전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등 같은 데 다쳤을 때 생기는 피딱지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혈전을 실제 심장 혈관 안에서 뽑아낸 사진이고 뽑아냈더니 이런 찌꺼기들이 혈관을 막고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 봐서 커서 그렇지 실제로는 3mm 직경 혈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눈으로 거의 보일 듯 말도 안 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근경색은 결국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응급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그러면 알아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조기 진단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본적으로 심장혈관센터에서 초음파라든지 운동검사, 핵의학검사, 심전도로 해서 흉통 있는 환자분들은 40, 50대 이후에 특히 남성분들은 1차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능적, 구조적으로 형태학적 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5에서 10년 가까이는 또 심근경색 발병 위험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조기 진단법 중에 하나는 심장 CT라고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국내에도 도입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심장 CT를 찍게 되면 심장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지 않고 심장혈관 조영술을 한 것과 똑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까 심장해부학에서 보여드린 나무뿌리 같이 생긴 혈관을 CT 촬영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 혈관에 비교해서 막힌 혈관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조영술이라는 심장 안까지 관을 넣지 않고 CT 검사만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널리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내 증상이 의심스럽거나 위험 요소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같은 것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중년 이후의 환자분들은 심근경색 발병하기 전에 CT 검사를 해보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면 10년 동안 안 찍어도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심장 CT하고 비교해봤을 때 일산 백병에 찍는 심장 CT의 영상 퀄리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심장 CT보다 퀄리티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관을 심장 안으로 넣어서 찍어본 조영술 검사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심장 CT에서 나오는 영상이 결코 영상 퀄리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찍는 조건이 있는 환자들이 있긴 한데 그 환자들이 아니고 찍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환자들은 심장 CT를 함으로써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힌 데가 있는 혈관이 바로 심근경색으로 해서 돌연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심장 CT에서 발견하게 되면 조영술 검사를 해서 요 막힌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스텐트라는 망시술로 치료함으로써 혈관 내부의 혈류를 소통시켜서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심장 CT를 하게 되면 이 혈관 관상동맥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동맥도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대동맥의 어떤 파열이라든지 대동맥 박리라는 중증 질환으로 심혈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치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이 협심증이 일어났을 때는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 그 다음 혈전을 방지하는 약물, 피 속의 기름기를 낮추는 약물, 그 위험 인자를 제거하는 약물들이죠. 그런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스텐트라고 하는 아주 가는 금속망을 혈관 내부, 좁아진 혈관 내부에 넣어서 혈관 내부를 지지함으로써 혈류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라는 치료를 할 수 있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군데 혈관이 막힌 환자들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자가혈관 이식하는 우회 수술을 개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수술을 했을 때만 장기적으로 오래 사시고 흉통 없이 살 수 있고 심근경색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의 치료로 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가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재시술 장비 이런 장비들이 있고요. 그래서 관상동맥 조형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도관을 팔 또는 다리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서 촬영을 해서 스텐트 확장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찌꺼기들이 있는 곳에 이런 풍선을 이용해서 확장시키고 이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확장을 시키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관 전체에 이렇게 찌꺼기가 있으면서 막혀 있습니다. 여기도 막 여러 군데 있으면은 우회 수술이라는 이런 치료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동맥 질환도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동맥은 방금까지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는 이 작은 혈관이 막혔을 때 심장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동맥은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받아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파이프라인도 이게 막히거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면 터지기 때문에 이 터지는 부위가 여기 이런 부위 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파열되면은 급사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이것도 중한 병인데 이 대동맥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나이가 들면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CT 검사든지 초음파 검사 같은 걸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들도 심장혈관센터에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을 인조혈관과 대체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발작과 심근경색은 결국 예방과 위험 인자를 관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인이 개선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위험 인자 많을수록 관리하고 약물 치료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치료할 수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대 위험 인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흡연과 고혈압, 고지혈증, 운동 부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예방한 심근경색은 일단 발병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괴사한 심근세포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까지는 심장세포가 괴사하지 않기 때문에 혈류를 소통하고 증상을 완화하면 좋아지지만 심근경색은 발병하고 나면 일정한 손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는 최종 단계의 급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와 약물 치료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